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3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오늘 카타르에서 재개될 예정인 이스라엘과의 휴전 협상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부 주흐리 하마스 고위 관리는 이날 로이터 통신에 새로운 협상에 참여할 경우 점령군은 새로운 조건을 부과하고 협상이라는 미로를 이용해 더 많은 학살을 자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을 기반으로 한 7월 2일의 제안에 전념하고 있으며 이를 실행할 방안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의 협상을 중재해온 미국, 이집트, 카타르 정상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제안하고 유엔 안보리가 6월에 채택한 결의 2735호 원칙에 기초해 새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관련 실행 세부 사항만을 남겨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마스 측의 협상 참여 거부는 기존의 제안에 포함된 가자지군의 전투 중지와 이스라엘군의 영구적 철수 등을 보장받기 위한 취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하마스 수석 대표 칼릴 알하야가 카타르의 수도 도하에 머물고 있으며 이집트, 카타르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하마스의 이번 협상 불참이 협상 진전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망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어제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튀르키예를 방문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과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튀르키예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학살을 계속하고 민간인들을 거처에서 쫓아내며 학교와 병원, 민간인 대피 지역 등에 폭격을 가하고 있지만 서방국들이 이에 침묵하고 이스라엘을 계속 지원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가자지구에서의 지속적 휴전과 평화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서의 전투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양국 무역 중단 조치 등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수반은 튀르키예에 앞서 13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부터 팔레스타인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일본 정부 장관급 고위 관리들이 오늘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이날 2차 세계대전 패전일을 맞아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 담당상 등과 도쿄 소재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귀중한 목숨을 바친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애도하며 가장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들 관리들은 개인 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언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날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료를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반성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종전 후 극동국제군사재판에서 사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당시 일본 총리를 포함해 전범 14명과 250만여 전몰자 위패가 합사돼 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어제 미얀마 군정수장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나 양국 우호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심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얀마의 혼란과 전쟁, 미얀마 내정에 대한 외부의 간섭, 중국 미얀마 관계를 틀어지게 만들고 중국을 비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양교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 의사를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아 자유에 기반한 남북한 통일 구상과 전략을 독트린이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에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북한이 2018년 넘긴 55개 유해 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유해 발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에서 26도,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 0.5m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퇴임 의사를 밝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미한일 협력 강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밝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리더십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퇴진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시다 총리가 거의 3년 전 취임했을 때부터 나와 기시다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에서부터 확고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나란히 서는 것까지 미일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도덕적 명확성을 바탕으로 세계에서 일본의 역할을 변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한일 3국 협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기시다 총리의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중대한 새 국가안보 전략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으며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한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공동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집단적 역량을 강화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덕분에 미일 동맹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밝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정상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빗에서 3국 회담을 갖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와 단연간의 3자 훈련 정례화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앞서 이날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자유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4일 VOA에 미한일 3국 협력의 진전과 관련해 특히 기시다 총리가 이런 구상에 달갑지 않아 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에 맞서서 엄청난 정치적 용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습니다. It took a lot of courage on the part of all three leaders to get here. And certainly, I think.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미한일 파트너십은 좋은 기반을 다졌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당분간 이 노선을 따라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직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일본과의 동맹을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미일 동맹 발전에 기여했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연임 도전 포기 선언과 관련해 누가 그 지위와 직책을 맡게 되든 우리가 일본과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계속 심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leadership and the governance of Japan is of course up to the Japanese people to determine, and I have no doubt that whoever. 파텔 부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의 리더십과 통치는 일본 국민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로 예정된 일본 자유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다수당 대표가 총리직에 오릅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에 대해 미국의 특별한 친구였다며 우리는 그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비전 있는 리더십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Let me just say about Prime Minister Kishida. He has been an extraordinary friend to the United States, and we deeply appreciate his steadfast. 파텔 부대변인은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 아래 미일 동맹은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했다며 이는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증진하는 진정한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시다 총리가 지난 4월 워싱턴 DC를 방문해 대통령과 만나고 의회에서 연설한 것이 아주 분명하게 이를 강조한다면서 우리는 그의 재임 기간 중에 주요 7개국 G7에서 기시다 총리와 협력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연임 도전을 포기했지만 강력한 미한일 삼각 공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내다봤습니다. 이미 제도화된 협력을 유지하는 게 삼국 경제, 안보의 이익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총리 교체에도 미한일 간 긴밀한 협력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타치미 유키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 국장이 밝혔습니다. 타치미 국장은 14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것이 바로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장점이라며 정상 차원에서 삼국 협력 체제를 제도화함으로써 설령 삼국 모두에서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만 교체가 일본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만 해도 99%의 사람들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 교체 상황에서 정상회의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4일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자민당의 차기 총재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3년간 재임한 기시다 총리는 내달에 선출되는 새 자민당 총재가 국회 총리 지명 선거를 거쳐 신임 총리가 되면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데니엘 스나이더 스탠퍼드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일본 정치권 전반에서 미한일 삼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t's a pretty established policy for Japan. For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스나이더 교수는 집권 자민당뿐 아니라 야당에서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정책이라며 지도자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미한일 모두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협력을 구축하기 위해 상당한 정치적 자본을 투자해왔다며 협력의 성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현재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이러한 협력을 견인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s each one of those countries looks around the region at the challenges, particularly from North Korea, but also China, Russia. 영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와 기타 안보 도전을 감안하면 현재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방법은 안보 분야에서 삼국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일치된 결론에 미한일 삼국 모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국 간 더 큰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치적 차이를 아우르는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 연구소 일본 석좌는 일본 내 총리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한일 협력이 이어지는 데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14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일본이 한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주요 동맹국인 중요한 이웃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critical that Japan have good relations with Korea simply for the importance of having good relations. 그러면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한일 양국의 주요 기업들이 경제 협력과 관계 제도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호코 고토 윌슨 센터 인도태평양 국장은 기시다 총리가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이룬 성과 중 하나는 협력의 모멘텀을 잡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re would be agreement all across that had Japan remained under Shinzo Abe's 고토 국장은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일 간 화해는 어려웠을 것이라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양측의 지도부 교체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고토 국장은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던 한일 화해 기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토 국장은 현재 자민당 집권하에서는 총리가 바뀌어도 같은 당이기 때문에 목표는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증진에도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not to say that there may be political challenges. 이어 일본 정부가 정치적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외교 정책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으로만 본다면 한국과의 협력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일 협력은 미국이 원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미국과 계속해서 강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기 때문에 협력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스나이더 교수는 한일 관계가 여전히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하다며 큰 지정학적, 전략적 협력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전시 및 과거사 문제는 여전히 민감하고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차기 일본 총리가 누가 되든 역사 문제와 역사 정의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it's important that whoever is the next Japanese prime minister, that person 스나이더 교수는 이러한 역사 인식은 차기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며 보수적인 자민당 내에는 솔직히 전쟁과 식민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소위 수정주의 진영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 계몽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며 한국과의 관계에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기시다 후임이 누가 되느냐가 한일 관계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일본의 총리 교체 이후 미국과 한국이 대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me positive outreach, not just by President Yoon, but President Biden and other people in both governments.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미한 양국 정부 관료들이 일본에 긍정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앞으로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며 완전한 협력과 삼국 관계에 대한 지속적인 기여에 대한 확약 등은 일본에 보낼 수 있는 좋은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본 정부도 그 메시지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오늘 광복절을 맞아 자유에 기반한 남북한 통일 구상과 전략을 독트리네라는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당국 간 대화 협의체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식에서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자유통일 국가가 만들어져야 완전한 광복이라며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권을 침탈당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왔다며 이 위대한 여정을 관통하는 근본 가치는 바로 자유로서 우리의 광복은 자유를 향한 투쟁의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통일 전략과 방안도 제시가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통일을 위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7대 통일 추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대 비전으론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3대 전략으론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 배양, 북한 주민의 자유 통일에 대한 열망 촉진, 자유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제시했습니다. 7대 추진 방안은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비롯해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 이탈 주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 국제사회의 자유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는 방안 등이 들어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많은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의 라디오 방송, TV를 통해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선동을 깨닫게 됐다고 증언하고 있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에 눈을 뜨도록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인권국제회의와 북한 자유인권펀드 추진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은 사실상 단절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복원하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서 긴장 완화를 포함해 경제협력, 인적 왕래, 문화 교류, 재난과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다룰 것입니다.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현안도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의 이번 통일 독트린이 과거 한국 정부의 통일 방안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한국이 이전 정부들은 30년 전 채택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정부 공식 방안으로 유지해 왔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브리핑에서 8.15 통일 독트린이 국제질서의 변화 등을 고려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8.15 통일 독트린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는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한이 서로의 체제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단계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8.15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의 자유 열망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북한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김태호 차장은 지난 30년간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끌어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 내에서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에 대해선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죠? 북한과의 화해와 협력 노력이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이자 현실적 통일 방안이라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사실상 흡술 통일론을 공식화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요한 동국대 명예교수입니다. 사실상 자유민주주의 확산론이죠. 민주주의와 근대화를 이룩한 그 논리를 북한에도 적용해서 결국 자유대한민국이 통일의 주체가 되는 그런 통일을 원한다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민족과 통일을 폐기한 새 대남 정책을 천명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라는 보편 가치를 앞세워 통일을 주도하겠다는 대비되는 구상을 밝혔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의 남북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선 또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궁금한데요. 네, 통일연구원의 홍민 박사는 이번 통일 독트린이 인권과 같은 북한 체제 취약한 부분들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북한이 한국 측 대화 제의를 수용하기보다는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구도로 본다면은 대화 제의의 방점이 있다기보다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대화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고 대화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차원으로 좀 이게 들어간 것 같아요.
조한범 박사는 한반도 통일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해 국제사회 동의 없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이지만 한국 정부의 통일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는 글로벌 차원에서 선명해지는 진영 간 대립 구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특히 이제 세계가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극화 추세에 맞춰서 결국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진영, 서방 세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 박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 독트린은 과거 상호체제 존중이라는 전략적 모호성을 벗고 한국 주도의 자유주의 통일 방안을 천명한 것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시각으로 14일, 한반도 시각 15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이 기쁘고 경축스러운 국경일을 맞은 한국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두 위대한 국가의 영원한 우정과 민주주의 등불로 성장해 수많은 국민에게 번영을 가져온 여러분의 건국을 기념한다며 71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한국에 대한 우리의 철통 같은 동맹에 굳건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 평화와 안정, 인권, 개인의 자유라는 공동의 가치를 지키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매년 한국의 광복절인 8월 15일을 맞아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시설을 철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또 다른 건물을 해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한국 회사 부지에 짓던 건물은 번듯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또다시 변화가 관측됐습니다. 개성공단의 동남쪽 일대를 촬영한 13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는 도로 옆 한 지대가 흙바닥을 드러낸 장면이 보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로 27m, 세로 10m의 3층짜리 건물과 주유소 등에서 볼 수 있는 캐노피 형태의 대형 지붕이 건물 바로 앞에 설치돼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북한이 건물과 캐노피를 모두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촬영된 위성사진에선 온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던 점으로 본다면 이 건물의 철거 시점은 6월에서 8월 초 사이로 추정됩니다. 건물이 자리한 지점은 개성공단의 남쪽 도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위치상으론 북한 관리구역이지만 도로 바로 맞은편엔 개성공단의 한국 공장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일정 거리를 두고 운영돼 온 다른 북한 측 시설보단 개성공단 운영과 더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멀쩡한 건물을 철거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최근 개성공단 내 다른 여러 시설이 해체되는 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주목되는 움직임입니다. 앞서 북한은 올해 1월 지난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를 완전히 정리했으며 4월엔 개성공단 남측 출입구 바로 옆 가로 40m, 세로 20m 건물을 해체했습니다. 또 5월엔 북측 출입시설을 철거한 뒤 이보다 크기가 작은 출입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달엔 개성공단 경의선 선로와 연결된 건물 2개가 사라진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노동당 39호실 고위관리 리정호 씨의 아들로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근무했던 이현승 글로벌 평화재단 연구원은 13일 BOA에 북한이 남한을 적으로 다른 국가로 규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관련 모든 것을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서 지어진 건물이라든지 한국의 문화, 물품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배제하고 철거하고 없애라는 이런 본격적인 노동당의 지시라든지 이런 활동이 진행이 돼가지고 그에 관한 일환으로 계속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개성공단의 변화는 기존 시설을 없애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앞서 BOA는 지난 6월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분석해 북한이 개성공단의 개성 쪽 출입구에서 안쪽, 즉 동쪽으로 약 300m 떨어진 지대에서
가로 50m, 세로 10m 길이의 건물을 신축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건물이 들어선 부지는 한국 동원 F&B 소유로 알려져 북한이 한국 자산을 무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BOA가 최근 위성사진을 살펴본 결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지붕이 덮이지 않은 단층이었던 이 건물은 현재 온전한 모습을 갖췄습니다. 위성사진상으로 정확한 층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주변 건물의 그림자 길이 등으로 볼 때 3층 높이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건물 전면 중심부에는 지붕이 튀어나온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 공장보단 관리 혹은 행정용 건물에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천장이 덮이지 않았던 지난 6월 이 건물에선 작은 방 12개와 큰 방 혹은 공간 6개가 마련된 모습이 확인돼 일반적인 공장과는 다른 성격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었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개성공단 내 부지에서 건물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BOA의 지적에 보도된 동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건물의 용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면서도 향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불법적 재산권 침해 행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잇따라 자국 선박을 구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는 원칙적으로 관련 안보리 대북 결의를 항상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며 중국인과 중국 기업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활동에 관여하는 걸 금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주미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13일 BOA의 관련 문의에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제재와 압박에 의존하는 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어느 당사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이라는 사실이 반복해서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3일 BOA는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자료에 최근 북한 선박 2척이 등재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들 2척은 이전까지 중국의 선적의 텐리웅 178호와 자성호였지만 지금은 북한 선적의 은남호와 모란봉 6호로 운항 중입니다. 북한이 중국 중고 선박을 구매해 등록한 행위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몇 년 동안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면서 지난해에만 45척의 새로운 북한 선박이 IMO에 등록됐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올해 처리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안건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약 2년째 표류 중인데요.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올해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과 결의안은 총 7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최근 별세한 한국전 참전용사 래플 퍼켓 주니어 미 육군 대령의 유해를 연방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하원 결의 단 한 건입니다. 상하원은 명예훈장을 수운한 한국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퍼켓 주니어 대령의 유해를 의사당에 안치해 조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결의를 지난 4월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상하원의 한인 이상가족 국가등록 법안과 미한일 공조중요성 인식 결의안, 하원의 중국 내 탈북민 인권보호 촉구 결의안 등 나머지 6건의 안건은 모두 5개월 넘게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제니퍼 웩스턴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인 이상가족 명단 구축 법안은 지난 6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내용의 법안은 상원 외교위원회에 5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널리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한일 3국 협력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은 지난 5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의 댄 설리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외교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으로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공화당의 미셸 스틸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에 5개월째, 민주당의 지미 고메지 하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은 하원 감독위원회에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의회 한반도 안건 처리 현황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의회에서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미한 상호 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상원 결의가 유일했습니다. 118대 회기가 시작된 지난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과 결의안까지 합치면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총 21건입니다. 상원의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하원의 북러 군사협력 제재 법안,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118대 회기 마지막 해인 올해로 이월됐습니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북러 군사협력 제재 법안을 제외하곤 모두 소관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회기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 폐기됩니다. 의회는 한반도 관련 안건 외에도 여러 사안과 관련해 의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118대 의회 정치 지형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의회에서 25년간 근무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14일 VOA에 통화해서 발의된 결의안이나 법안은 많지만 대부분 처리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중 하나라며 그것이 바로 의회의 속성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ere are a lot of resolutions and bills. 다만 이번 의회는 특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가 아닌 다른 더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법안이 승인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한반도를 비롯한 대부분 안건 처리가 더딘 현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재선에 도전하는 의원들이 더 논쟁을 벌이기 때문에 법안은 덜 채택되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특히 의결이 시급한 안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만료된 한시법인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기 위해선 이를 승인하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하원의 경우 지난 5월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고 상원에선 소관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상황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이미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돼 소위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약 2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VOA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 대표 발의자인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실과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실에 관련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 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인권 문제를 포함한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한 의회 내 전반적인 피로감과 낮아진 관심이 역대 최장의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 VOA에 통화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저하가 가장 심각히 우려된다며 북한 인권과 관련해 미국 정부에서 가장 적극적인 기관은 의회였다고 말했습니다. Fatigue and decline. The most serious concern is declining interest in North Korean human right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의 의회 통과가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데 낙관적이지 않다며 선거 기간이고 시급한 현안이 많기 때문에 내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법 연장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경우 결국 이는 관련 비정부 기구에 대한 보조금 및 재정 지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2018년 넘긴 55개 유해 상자에서 지금까지 미군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유해 발굴 문제를 바라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 DPAA는 14일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미국에 송환한 유해 상자 55개 K-55에서 지금까지 미군 전사자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o we have repatriated 88 individuals back to our South Korean counterparts, and there are believed to be around 69 individuals remaining in the assemblage that we are currently
analyzing. DPA의 산하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 프로젝트의 크리스틴 그로우 소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K-55 감식 결과 250명의 유해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금까지 이 가운데 미군 전사자 93명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K-55에는 한국군으로 파악된 유해도 있었다며 88구는 한국 측으로 송환했고 현재 69구에 대한 감식을 진행 중이라고 그로우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켈리 맥케그 DPA 국장은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되는 DPA의 연례 실종자 가족 설명회를 앞두고 열린 이번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의 계속된 유해 발굴 협력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reaches out often to North Korea on any number of levels, one of which is this particular mission. There has been no response at all levels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their communications with North Korea. 미국 정부가 모든 수준에서 접촉을 시도하지만 북한의 응답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맥키그 국장은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그랬듯이 언제든지 북한에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를 외교의 도구이자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DPA에는 7,491명의 미군이 한국전쟁에서 실종됐으며 이 가운데 5,300여 명이 북한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맥키그 국장은 미국이 중국에서 미군의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북한의 협조를 희망했습니다. China today, despite the bilateral tensions, working to look for answers for World War II families as well as Korean War families whose loved ones are missing from those wars that are in China. 현재 중국에서는 미중 양국 간의 긴장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실종된 참전 용사들의 유해 발굴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주의적 노력이 외교의 도구로서 과거의 적국을 다시 하나로 묶는데 얼마나 효과적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맥키그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티머시 맥마혼 국방부 산하 DNA 운영 책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올 연말 북의 유전자 샘플로도 유해 신원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유해 분석 신원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를 앞두고 미국과 한국 해병대가 한국 포항 인근에서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해병대는 실사격 훈련이 포함된 이번 훈련이 상호 운영성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해병대 제1해병원정군 산하 제15해병원정대가 지난 12일부터 한국 해병대와 한국 포항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공보실은 14일 VOA의 관련 질의에 전반적으로 이번 훈련은 한국 해병대와 15해병원정대 병력 간의 숙련도를 높이면서 상호 운용성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연합훈련 기회로서 고안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해병 제1사단이 15해병원정대와 함께 이번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국방부 정책상 이번 훈련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주한미 해병대 공보실은 덧붙였습니다. 션 다이넌 15해병원정대장은 14일 VOA에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우리는 한 팀으로서 힘들면서도 현실적인 훈련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 상륙부대들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아울러 하나의 연합군으로서의 우리의 연합된 힘을 매우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는 신뢰와 우정을 쌓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15해병원정대는 12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을 위해 제5수륙양용전대 사령관 예하 강습 상륙함 박서함과 상륙선거함 하퍼스 페리함에 탑승한 15해병원정대 소속 부대가 도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 훈련 지역에서 실시될 이번 훈련에 보병, 포병, 항공부대의 실사격, 비실사격 훈련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13일 VOA와의 통화에서 이번 훈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정례적 훈련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this is a continuation of routine training that takes place periodically when U.S. Marines and naval vessels such as the Boxer and the Harper's Ferry. 그러면서 1950년 9월 15일 미 해병과 육군 병력들이 인천에 상륙했던 것처럼 이들 연합 해병대의 상륙 작전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수행될 주요 작전 중 일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 해병대 간의 이번 훈련은 오는 19일부터 한국에서 11일간 진행될 예정인 연례 미한 연합훈련 을지 프리덤 실드를 앞두고 실시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1일 미 해병대 1사단과 한국 해병대가 포항 일대 훈련장에서 양국 해병대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상륙 장갑차와 K1A1 탱크 그리고 양국 해병대의 공격용 헬기 등을 동원한 합동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등 UN 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이 북한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자의적 구금, 고문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북한은 이 서한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며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UN 북한 인권특별보고관, 림 알살렘 UN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 가나 유드키브스카 UN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부의장, 아우데 발데 UN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 도로시 에스트라다 탱크 여성과 소녀 차별에 관한 실무그룹 의장이 지난 5월 22일 북한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과 구금시설에서의 비인도적 처우에 대해 우려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 발송 60일 뒤 공개하는 관행에 따라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서한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의 자의적 구금, 강제 실종, 젠더 기반 폭력, 고문, 초법적 살해 위험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UN이 입수한 정보와 국제법 위반 혐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며 여러 사례를 거론했습니다. 이들은 UN 인권이사회사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제131차 회의에서 제기된 3건의 긴급한 사례를 북한에 보냈으며 관련 사본을 중국에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UN에 접수된 정보에 따르면 2023년 10월 초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며 이 외에도 수백 명이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같은 운명에 처해진 채 구금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신매매, 강제 임신, 강제 결혼의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강제 송환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소개했습니다. 2019년 중국 지린성 퉁화시 외곽의 한 시골 마을에 팔려가 감금된 채 강제로 임신을 하고 심한 출혈로 입원했다가 퉁화시 구치소, 바이산시 구치소를 거쳐 2023년 9월경 강제 북송된 여성이 소개됐습니다. 2013년 중국에서 강제 결혼한 뒤 인신매매 혐의로 지린성 창춘 교도소에 수감됐다 바이산시 구치소로 이송된 뒤 2023년 10월에 강제 북송된 여성의 사연도 있었습니다. 2016년 인신매매범을 통해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두 자녀를 임신하고 2022년 5월 북한에서 마른 명태를 포함한 밀수품을 받은 혐의로 랴오닝성 단둥 교도소에 구금됐다가 바이산 구치소로 이송된 뒤 2023년 10월 첫째 주경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도 있었습니다. 또 북중 국경에서 붙잡혀 심한 구타와 고문으로 손과 발에 붕대를 감은 채로 마지막으로 목격된 남성의 사연도 소개됐습니다. 특별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국가보위성의 초기 신문 과정에서 몸수색과 구타를 당하며 여성들은 젠더 기반 폭력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초기 신문은 탈북 이후 해외에서의 활동, 체류기간, 한국 혹은 종교단체와의 관계, 탈북을 도운 사람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되거나 한국으로 도피 의도가 발견되면 국가보위성 구금시설에 계속 머물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을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결정은 국가보위성이 단독으로 내리며 관리소에서는 강제 실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락이 두절된 채 구금되고 석방되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초법적 살인을 포함한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별보고관들과 실무그룹 수장들은 언급한 개인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위험에 대해 최대한의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된 개인의 혐의에 대한 추가 정보, 그들의 운명과 소재, 현재 건강 상태, 사법적 보호 장치, 북한의 기본적 이동의 자유 보장 여부, 수감 중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이내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며 기한이 지나면 특별보고관들이 발송한 최초 서한과 북한 정부의 답변 모두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는 6월 17일자로 발송한 답변에서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성명은 진정한 인권 증진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허위와 날조, 음모로 가득 찬 일관된 반북 정치 도발 문서라면서 이를 단호히 부인하고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적대 세력을 추종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유엔 인권기구들이 공정성과 객관성,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의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12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이 공동으로 서한을 작성한 것이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just like some other UN member states, has a problem with country-specific rapporteurs.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은 일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별 보고관 제도를 문제 삼고 있다며 림 알살렘 보고관과 같이 국가별 보고관이 아닌 주제별 보고관에 대해서는 덜 그런 경향이 있기에 이번 협력은 매우 강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서한을 거부한 데 대해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자국의 참혹한 인권 상황과 관련된 모든 것을 거부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big problem with North Korea, of course, is that the North Korean regime will reject anything. 그럼에도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적에 신경을 쓴다며 10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가 나온 후 북한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시민사회와 유엔 기구들이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 말하는 것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8.15 광복절 행사가 정부 주최와 광복회 주최로 따로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의 8.15 광복절 경축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축식이 열렸는데 반쪽 행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참석한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광복회를 비롯한 37개 독립운동단체는 이날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기념관에서 광복회원과 독립운동가 유족 등과 따로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또 정부가 주최하는 경축식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참석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불참했습니다. 광복절의 정부 주최 경축식과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이 따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광복회가 정부가 주관하는 8.15 경축식에 불참한 이유는 뭔가요? 광복회가 극우 인사, 즉 뉴라이트 인사라는 이유로 반대한 김영석 씨가 새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영석 관장 임명에 대해 용산 어느 곳의 일제 때 밀정과 같은 존재의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김영석 씨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된 김영석 씨는 극우 뉴라이트 인사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뉴라이트는 주로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극우 인사를 말하는데요. 김영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역사학자로서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한 적이 없습니다. 또 광복회는 김영석 씨가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임시정부 수립연도인 1919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했다며 비판하는데요. 김영석 씨는 과거 자신의 저서에서 건국 시점을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중 하나로 선택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해 1919년의 3.1 독립선언에 1948년의 정부 수립까지의 과정으로 이해했다고 썼을 뿐입니다. 네, 그렇다면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왜 김영석 씨를 밀정에 비유하면서 반대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15일 독립기념관장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독립기념관 이사회는 지난 5월 새 관장 선정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종찬 회장님은 2명의 후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2명의 후보는 서류 심사는 통과했으나 점수가 낮아 탈락했고 가장 점수가 높은 김영석 씨가 관장이 됐다는 겁니다. 네. 한편 미국 정부는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의 광복절을 축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 이 기쁘고 경축스러운 국경일을 맞은 한국의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건넨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북한에서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고요? 네, 올해 초에 1달러에 8,000원이었던 북한의 시장 환율이 8월 초 15,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북한의 환율은 15,500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들어 환율이 80% 가까이 오른 겁니다. 네, 보통 환율이 오르더라도 이렇게 80%씩 오르는 법은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건가요? 북한 당국이 공식 발표나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외부 전문가들은 대개 서너 가지 이유로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 임금 인상입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 연말 3,000원 수준이었던 근로자 임금을 3만에서 5만 원으로 10배 이상 올렸습니다. 문제는 임금을 인상하면서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려서 북한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환율이 올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20승 10, 그러니까 20 곱하기 10 정책, 그러니까 20개 지방에 10년간 매년 공장을 건설한다는 이 정책이 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부터 지방에 공장을 건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장을 건설하려면 기계 설비와 각종 원자재와 물자를 중국에서 수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물자를 수입하려면 달러, 즉 외화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외화가 부족한 북한 당국이 돈주나 환전상을 쥐어짜서 외화를 확보하려 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 북한 내부에서 외화 거래는 어려워졌고 환율이 치솟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 제재가 지금 7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북한의 외환 보유고가 이제 바닥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가 시작될 당시에는 25억에서 58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었는데요. 지난 7년간 고강도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외화 보유고 대부분을 소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 경제는 이제 국영 경제와 시장 경제 모두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환율이 무서운 게 이렇게 환율이 급등을 하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북한의 물가를 보면 쌀은 지난 연말 킬로그램당 5,000원 선이었는데 8월 초에 6,8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옥수수, 강냉이는 지난 연말 2,000원 선이었는데 이달에는 3,200원까지 올랐습니다. 또 휘발유 가격도 19,000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서서히 물가에 반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급등은 물가 폭등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환율 폭등 그리고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외화나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또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유능한 경제 전문가와 적절한 정책이 필요한데 북한 당국은 통제와 단속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 역시 힘든 상황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VOA 방송은 VOA 플러스를 통해 시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VOA 방송의 스트리밍 앱으로 애플 TV와 애플 휴대기기, 안드로이드 TV와 안드로이드 휴대기기, 삼성 TV, LG TV, 아마존 파이어 TV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VOA 플러스를 통해 VOA TV 방송의 뉴스와 다큐멘터리, VOA 매일 영어 플러스를 만나보십시오. VOA 플러스 앱은 광고가 없으며 구독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